조깅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러시아 최고급 스키 리조트의 디렉터였습니다. 37세, 건강한 남자였어요. 그 리조트, 어떤 곳인지 아세요? 푸틴이 귀빈들을 직접 데려가는 곳입니다. 소치 인근 크라스나야, 폴야나, 러시아 권력의 중심이 휴가를 즐기는 바로 그 장소죠. 그리고 그 리조트의 디렉터 안드레이 크루콥스키가 죽었습니다. 조깅 중에 절벽에서 추락해서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면 이 패턴 저 전에도 수십 번 봤거든요. 창문에서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독을 먹고 총에 맞고 그리고 매번 크렘린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패턴의 전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폴로늄 독살 사건부터 2026년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어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이 죽음들을 우연이라고 믿지 않는지.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6년 11월 23일 런던의 한 병원 침대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의 전직 요원이었습니다. FSB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소련 시절 KGB의 후신입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의 국가정보원이에요. 리트비넨코는 이 조직 출신이었는데 조직을 배신하고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해 11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어요. 몸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거든요. 사망 직전에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폴로늄 210.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연에서 극히 소량만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걸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러시아는 그중 하나입니다. 리트비넨코는 런던 스시 레스토랑에서 차 한 잔을 마셨고 그 차에 폴로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뒤 23일 만에 사망했어요. 2006년 11월 23일 침대 위에서 그는 마지막 사진을 남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로. 그 사진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 이 말을 남겼어요. 푸틴, 당신은 야만인이다. 영국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2016년 영국 공개조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리트비넨코 사례는 푸틴 대통령과 당시 FSB 국장 파트루셰프가 아마도 승인했을 것이다. 국가 원수가 암살을 승인했다는 결론이 공식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의 책임을 공식 판결했습니다. 국제법원이 국가 차원의 암살을 인정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잠깐 여기서 중요한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러시아의 억만장자들, 이른바 올리가르히가 누구인지. 올리가르히, 영어로는 올리가크, 원래 그리스어로 소수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진 뒤 등장했어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국가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석유, 가스, 금속, 미디어,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한순간에 민영화됐어요. 그 혼란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인맥을 활용하고 헐값에 자산을 사들이고 불과 몇 년 만에 수조 원대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리가르히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기업들이 헐값에 팔렸는데 그걸 정치권과 결탁한 소수가 싹쓸이한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그런데 2000년대 푸틴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푸틴은 이 올리가르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사업은 보장해주겠다. 당근이었죠? 근데 이 당근에는 채찍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한때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의 오너였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푸틴에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야권을 후원하고 언론에 돈을 대고 결과가 뭐였을까요? 2003년 체포, 징역 10년, 회사는 해체. 다른 올리가르히들은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올리가르히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둘로 좁혀졌습니다. 침묵하거나 죽거나. 전쟁 발발 후 3개월 안에 최소 7명의 올리가르히 또는 에너지 기업 임원들이 의문사했습니다. 이건 영국 텔레그래프 등 서방 언론이 집계한 수치예요. 단 3개월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건지 감이 오시나요? 한 나라의 최상위 부유층이 3개월에 7명. 게다가 방식이 전부 달랐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지고, 총에 맞고, 보트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각각 다른 사고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나 크렘린 비판에 가까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빌 마가노프,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 루코일의 회장이었습니다. 루코일이 어떤 회사냐면 러시아 석유 생산의 핵심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2022년 루코일 이사회가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 기업이 전쟁에 공개 반대한 거예요. 그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노프 회장이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 병원의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6층 창문에서 떨어진 거예요. 경찰은 투신 자살로 결론 냈습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회장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역대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이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에요. 바그너 그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러시아 정부가 뒤에서 운영하는 민간 용병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조직이에요. 아프리카 분쟁 지역,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조직이 러시아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푸틴의 최측근이었어요.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그너 병력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한 거예요. 하루 만에 협상으로 끝났지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푸틴에게 직접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요. 그리고 2023년 8월 23일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전원 사망. 반란으로부터 불과 2달 뒤였어요. 공식 발표는 사고였습니다. 전 세계 어떤 전문가도 그걸 사고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추락 원인으로 지목된 건 기내 폭발이었어요. 누군가 비행기 안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미국 정보기관도 러시아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직 러시아 외교관 보리스 본다레프. 그는 전쟁에 반대해 사임한 유일한 러시아 외교관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푸틴은 자신의 권력과 적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프리고진의 죽음은 바로 그 과시였습니다. 내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전 세계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발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였습니다. 푸틴에 맞선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부패 척결 운동을 이끌며 수백만 명의 지지를 받았죠. 2020년 나발니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독살 시도였어요. 사용된 독이 뭔지 아세요? 노비촉. 이게 뭔지 설명드리면 소련이 냉전 시대에 개발한 신경작용제입니다. 쉽게 말해 군사용 화학 무기예요. 이걸 만들고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외에는 거의 없어요. 나발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주변 모두가 말렸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고. 나발니는 돌아갔습니다. 2021년 1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3년을 버텼어요. 2024년 나발니는 북극권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원인은 혈전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망 증후군이었습니다. 나발니 팀은 즉각 반박했어요. 사전에 건강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다. 국제사회는 이 죽음을 국가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영국, EU 모두 러시아 책임을 공식 비판했어요. 러시아는 물론 부인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야, 이거 다 음모론 아니에요? 서방 언론이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 반론 다뤄드려야죠. 저도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부 사건들은 실제로 사고사나 자연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렘린이 모든 죽음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서방 언론이 3개월 내 7명 의문사를 집계할 때 러시아 부유층의 평균 사망률과 비교한 통계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부 파벌 간 권력 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크렘린 내부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그 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반론들을 다 인정한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리트비넨코 사건이에요. 폴로늄 210은 자연에서 우연히 누군가의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그 폴로늄이 런던의 세우시 레스토랑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두 러시아 요원이 같은 날 런던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영국 공개조사는 10년을 조사했습니다. 수백 건의 증거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푸틴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서방 언론의 추측이 아닙니다. 공식 법적 조사 결과예요. 그리고 2021년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의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국제법원이 국가 차원의 암살을 인정한 겁니다. 이게 음모론입니까? 법원 판결이 음모론입니까?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년 동안의 패턴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폴로늄 독살, 리트비넨코, 2015년 총격, 보리스 nem초프. nem초프는 러시아 야권의 핵심 지도자였어요. 크렘린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다리 위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크렘린이 보이는 거리에서. 2022년 창문 추락, 마가노프, 2023년 비행기 추락, 프리고진, 2024년 옥중 사망, 나발니, 2026년 절벽 추락, 크루콥스키. 여러분, 이 목록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독살, 총격, 추락, 비행기 폭발, 옥중 사망, 또 추락. 왜 방식이 바뀔까요? 미국 역사학자 에이미 나이트가 쓴 책 제목이 이걸 설명합니다. 크렘린의 올가미. 방식은 달라도 올가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패턴을 스탈린 시대와 비교합니다. 스탈린은 공개 처형을 하였습니다. 광장에서 총살하고 시체를 전시했어요. 하지만 현대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고사, 자살, 자연사,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탈린식 숙청의 현대판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된다. 2026년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83명입니다. 과거 2021년에는 117명이었어요.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일부는 제재로 재산을 잃었고, 일부는 망명했고, 일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FM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신뢰도가 71%입니다. FM은 크렘린과 연계된 기관이에요. 그 기관 조사에서조차 신뢰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후로 내리막길이에요. ISW,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내부 검열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텔레그램 차단이 불씨가 됐어요. 에이미 나이트 역사학자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26년은 전쟁에 지친 크렘린 내부 엘리트들이 푸틴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하는 해가 될 수 있다. 내부에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부 압박이 강해질수록 숙청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권력자는 위협을 느낄수록 더 강하게 제거에 나서거든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이 크루콥스키의 죽음, 37, 새 스키 리조트 디렉터, 조깅 중 절벽 추락. 이게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20년 패턴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리조트가 푸틴의 귀빈 접대 장소라는 것. 이 맥락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한 사람을 더 소개해야 합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이 사람을 모르면 러시아 올리가르히 이야기를 반만 아는 겁니다. 1990년대 베레조프스키는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올리가르히 중 하나였어요. 미디어와 석유를 장악했고 정치에도 깊이 개입했습니다. 한때 푸틴을 크렘린으로 올리는 데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푸틴이 집권한 뒤 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영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자택 욕실에서 스카프에 목이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어요.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하기 어려운 위치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조프스키의 죽음은 올리가르히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영국 BBC는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때 크렘린을 만든 사람이 크렘린에 의해 지워졌다는 것. 이 아이러니가 러시아 권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이 패턴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푸틴이 잔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올리가르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 권력의 내부에서 돈을 벌었어요. 부패한 거래, 검은 자금, 정치적 비밀. 살아있으면 언제든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죽으면 침묵합니다. 두 번째,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올리가르히의 재산은 잠재적인 반푸틴 자금이에요. 야권을 후원할 수 있고, 언론을 살 수 있고, 쿠데타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호도르콥스키 사례가 교훈이 됐죠. 세 번째, 메시지 효과입니다. 한 명을 제거하면 나머지 수십 명이 알아서 복종합니다. 직접 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패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직 러시아 외교관 본다레프가 말한 대로예요. 푸틴은 자신의 권력과 적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의 과시, 죽음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너를 지울 수 있다. 영국 런던에서도, 독일 비행기에서도, 러시아 감옥 안에서도 그 메시지를 받은 올리가르히들은 침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왜 국제사회가 이걸 막지 못하는 거야? 리트비넨코 사건 하나만 봐도. 영국 땅에서 방사성 물질로 러시아 망명자를 죽였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 외교관 추방, 제재, 비난 성명, 그게 전부였어요. 왜 더 강하게 못 나갔냐고요? 2006년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으면 강하게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증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패턴이 명확해도 법적으로 이건 크렘린이 했다를 증명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거든요. 리트비넨코 사건은 10년이 걸려서야 결론이 났어요. 나발니 사건은 아직도 법적 결론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죽음이 쌓여갑니다. 이게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2026년 현재 크렘린 내부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텔레그램 차단 이후 러시아 국내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ISW 분석입니다. 신뢰도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2026년 2월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크렘린 연계기관의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실제 민심은 더 낮을 수 있으니까요.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2022년 2월에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제재로 압박받고 있어요. 내부 엘리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에이미 나이트의 말처럼 이 압박이 커질수록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독재 권력은 균열이 생길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2026년을 주목하는 겁니다. 안드레이 크루콥스키의 죽음, 그것이 이 균열의 징후인지 아니면 진짜 사고인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20년의 패턴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남아있는 거야? 다 도망가면 되잖아. 실제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영국, 두바이, 키프로스. 러시아 부유층이 해외로 이동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망간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베레조프스키는 런던에서 죽었어요. 리트비넨코는 런던에서 독살당했습니다. 나발리는 독일에서 치료받고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의 남은 가족과 지지자들입니다. 도망가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수십 년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올리가르히들이 선택합니다. 침묵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제재가 강해지고 크렘린의 요구가 커지면 침묵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폴로늄 독살부터 2026년 절벽 추락까지 방식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하나였어요.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된다.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 제거된다. 너무 많이 알면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거는 항상 사고, 자살, 자연사로 포장된다.
이게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스탈린식 숙청의 현대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방법만 현대화됐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자는 반드시 살아남고 도전자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안드레이 크루콥스키가 왜 죽었는지 진실이 밝혀질지 모릅니다. 리트비넨코처럼 10년 뒤에야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다음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죽음들이 크렘린의 계획적 제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부는 진짜 사고나 자연사라고 보시나요?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 억만장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A. 침묵하고 러시아에 남는다. B.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친다. 댓글에 A 또는 B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세계 권력의 진짜 이면을 계속 파헤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